우리 법천리 경우에는 운이 좋게 인골이 나왔지만 대개 우리나라 땅에서는 인골이 잘 남지 않거든요. 근데 이웃 일본에서는 인골이 더 잘 나와요, 우리보다. 그래서 일본 큐슈의 사가현에 요시노가리 유적 등등을 비롯해서 이렇게 인골이 목이 없는, 오른쪽 위에 보시면 목만 없는, 그리고 왼쪽 아래는 목만 있는, 그럼 누가 이 사람을 죽여서 목을 가져가느냐, 뭐 이런 연구까지도 가능하고, 또 이런 전시도 활발하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조금 사진을 좀 빨리 보겠습니다. 뭐 중요한 내용은 제가 일단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사진을 좀 빨리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무덤 중에 항아리관, 옹관의 전성시대가 영상항유역에서 5세기에 전개가 된다. 그래서 저렇게 큰 분구식 고분, 분구묘, 그 안에는 저렇게 여러 세대, 수십 년에 걸쳐서 계속 할아버지 무덤 위에 아버지, 그 위에 또 아들, 이런 식으로 추가장이 이루어지면서 가족장으로 이어지는 무덤. 왜 이 지역은 이렇게 장기간 하나의 분구에 여러 명이 묻혔을까? 이런 것도 우리가 앞으로 풀어나가야 되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주 지역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목곽묘에서 횡열식 석실묘로의 변화가 잘 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나무가 썩었지만 목곽묘가 되겠고, 여기는 횡열식 석실묘, 그렇죠? 돌방이죠.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겁니다. 같은 집단인데 시간이 흐르면서 묘제가 바뀌는 거죠. 그리고 같은 돌방 무덤이라 하더라도 시기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다양한 구조적인 변화를 보입니다. 초기에는 약간은 좀 불안하고 돌도 좀 잘 다듬지 못하고 붕괴되기 쉽고 이런 형태의 무덤, 그리고 구조가 동일하지 않고 이렇게 제각각인 이런 무덤, 이런 것들이 점점 이제는 정형화돼 나가는 그런 무덤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뭐 부부합장이란 부분도 고대에 다 같이 부부합장을 한 것이 아닙니다. 고구려나 백제나 보면은 왕족들, 중앙은 상대적으로 빨리 부부합장을 해요. 그런데 지방으로 가면은 부부합장보다는 가족장,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의 일부 일처제가 공고하게 되는 것도 중앙과 지방의 차이가 있구나, 이런 것도 보여주고요. 근데 오른쪽 아래 보시면은 나주 보감리, 아까 말씀드린 그 석실도 이렇게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새로운 시도를 계속하죠. 그래서 공주의 교촌동이라는 데서는 중국식의 벽돌 무덤을 한번 도입해 본 거예요. 그래서 벽돌을 구워서 땅을 파고 벽돌 무덤을 만드는 이런 시도를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최고조로 성공을 한 것이 무령왕릉이죠. 그래서 무령왕릉은 그 앞식의 굴식 돌방 무덤과 마찬가지로 옆으로 시신을 넣는 구조인 점에서는 공통적이지만 재료가 돌이 아니라 전돌이죠. 그래서 석실묘가 아니라 전실묘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시신을 모신 시설은 역시 목관이에요. 그래서 전실묘라 하더라도 그 안에 목관이 없는 게 아니라 목관도 들어가 있는 이러한 전실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석실묘도 시간이 흐르면서 아까 말씀을 제가 드린 대로 다양한 구조적인 변이를 보이는 석실묘들이 이제는 거의 정형화돼 가요. 뭔가 규칙적으로 국가의 규제에 의해서 신분에 따라서 크기도 짝짝짝, 재질도 착착착, 이렇게 뭔가 국가 체제의 정비에 맞추어서 이런, 보시면 지금 부여에서 보시는 돌을 잘 다듬어서 그냥 조립해서 착착착 만드는 이런 무덤을 능산리형 석실묘라고 부르는데, 백제 중앙 권력이 뻗어나간 지역, 전라북도 완주나 전라남도 신안 이런 지역으로 이런 무덤이 뻗어나갑니다. 하지만 아직도 부여의 지역은 이렇게 큰 돌을 이용해서 만들고, 신안 지역은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또 작은 돌을 이용해서 만들기도 하는 이러한 차이점도 아직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능산형 석실묘의 최고조로 가장 발달하고 가장 큰 것은 익산에 남아있는 그 쌍릉 두 개의 무덤, 대왕묘와 소왕묘가 되겠죠. 그래서 2018년도에 여기서 나온 인고를 가지고 역사학자와 고고학자와 법의학자 등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함께 연구를 해서 뼈밖에 남아있지 않았지만 이
무덤의 주인공이 백제 무왕인 것을 밝혀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 고대 사회에는 보면 전실묘가 오기도 하고 또 일본에서 만들어진 무덤도 또 도입해 보기도 해요. 오래 가지는 못하는데 반대로 일본도 마찬가지로 한반도의 무덤이 또 도입돼서 발전하기도 하고 서로 이렇게 교류를 하죠. 그래서 공주의 단지리라고 하는 무덤은 이것은 일본의 큐슈, 구주 지역에 있는 무덤을 한번 실험적으로 만들어 본 것입니다.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장에 대해서 지금 이 사진은 이제 석촌동 고분군이죠. 그래서 왼쪽에 보이시는 것이 석촌동 3호분부터 시작해서 이쪽 지역은 지금 다 땅에 묻혀 있습니다. 뭐 파괴된 것도 있지만 사실은 좀 살아있다고 생각이 돼요. 가락동 쪽으로 쭉 이어지는 수백 개에 달하는 무덤 중에 지금 요 일대가 공원으로 정비가 되고 있죠. 근데 이 일대를 발굴했더니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연접분이라고 해서 하나 무덤이 있고 또 붙이고 해서 나중에는 막 무덤의 범위가 넓어지거나 길어지는 이런 무덤인 것을 옛날에 몰랐어요. 근데 한성백제박물관이 장기적으로 발굴을 하면서 중요한 사실을 밝힌 것이 석촌동 백제 왕릉 지역에는 독자적으로 고고하게 있는 왕릉도 있지만 저렇게 연접해 있는 무덤이 훨씬 많다. 왜 그럴까? 이걸 밝히기 위해서 이제 고구려의 연접분도 비교를 하러 가봐야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위에 보면 고구려 두 번째 수도 지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길게 쭉 원래 있는 무덤에 붙이고 해서 길게 이어집니다. 반면에 백두산 쪽으로 압록강을 따라서 올라가게 되면은 한쪽 방향이 아니라 사방으로 확산되는 그런 연접묘도 보여요. 석촌동의 경우는 후자와 상통하죠. 그럼 저기에 묻힌 사람들 간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우리가 이런 걸 앞으로 풀어야 됩니다. 옛날에는 그냥 구조적인 차이 분류하고 연대 밝히고 끝났다고 했지만 이제는 연구가 그런 것이 아니라 당시 사람들의 관계, 매장의 프로세스를 밝히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후장의 대표적인 예는 역시 영남지방이 되겠죠. 오른쪽은 경주의 시내에 있는 대형의 돌무지 덧널무덤, 적성복각분이라고 하는, 그리고 왼쪽은 그 중에 하나, 지금 임시박물관을 지어놓고 얼마 전에 금동관하고 금동신발 나왔던 쪽샘지구의 이런 무덤들은 엄청나게 후장을 했던 그런 무덤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무덤 조사하면은 막 신라 금관들이 막 화려하게 나오잖아요. 이런 금관이 남아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무덤의 구조 자체가 도굴당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이유도 있고, 또 무덤 자체에 엄청나게 많은 유물을, 부장품을, 최고급의 물건들을 아낌없이 넣는 거예요. 왼쪽 아래는 신발 밑창입니다. 신발 밑창을 저렇게 금으로 만들었으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신발 밑창을. 뭐 경주만이 아니라 왼쪽은 부산의 복천동은 시신 들어가는 공간 말고 별도로 이렇게 토기만 넣는 후장이죠. 따로 창고처럼. 아니면 고령의 지산동, 보란듯이 이렇게 위용을 과시하는 무덤들이 영남지방의 5세기, 6세기의 특징이고, 그 중에 하나가 경남 합천의 옥전 M3호묘가 도굴되지 않고 발굴이 되면서 어마어마한 후장, 여기에 막 철제, 갑옷, 투구, 말 갖춤새, 그 다음에 칼 등등이 많이 나왔고, 여기 막 쓰지도 않은 토기들을 막 넣어서 이걸 이렇게 지금 복원 전시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화살촉, 그 다음에 도끼, 뭐 말투구, 인간의 갑옷 등등, 이것이 바로 후장. 그런 덕분에 문헌에도 별로 나오지 않는, 잘 나오지 않는 가야의 한 구성 분자인 다라라고 하는 세력을 우리는 이 무덤을 통해서 밝힐 수가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무덤을 통해서 당시에 이 인력들을 어떻게 동원했고 어떤 기술을 이용했는지 이런 것도 밝히고요. 그 다음에 일본의 경우에는 외형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전방후원형이라고 하는 전방후원형 이런 무덤들, 외형을 공유하는 전 일본 열도의 세력들이
뭔가 네트워크를 이뤄나가는 것이에요. 서로 이질적이고 서로 같은 동일한 국가는 아니지만 우리는 무덤의 외형을 공유하고 제사의 풍습을 함께한다. 점점 이러면서 종교, 그다음에 무덤, 상장 의례를 통해서 국가 형성으로 나아가는, 이것이 일본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어떤 무력에 의한 정복 전쟁이 아니라 상장 의례의 공유를 통한 국가체의 형성, 이런 길을 밟아 나가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같은 외형에서는 규모의 차이에 따라서 혹은 외형 간에도 등급을 두면서 전체 일본 열도가 딱 무덤의 크기만 보고 무덤의 외형만 보면은 어느 정도의 세력을 유지했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일본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렇게 꼼꼼하게 막 그 당시에도 측량도 하고 뭐 구획도 하고 그래서 이런 무덤에 온갖 힘을 기울이는 이유는 그 사회를 유지하는 기본적인 원리가 전쟁이나 무역이나 이런 것보다는 무덤을 통한 공동의 제사, 즉 공동의 묘제와 장제와 상장의례라는 것이죠. 반면에 이제 순장의 풍습은 세계 보편적인데 중국의 경우도 있고 부여도 있고 가야 신라에서도 순장의 흔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왼쪽 아래는 중국의 전국시대, 사람이 아니라 말을 저렇게 수백 마리를 그냥 집단으로 쭉 긴 구덩이를 파고선 저렇게 말을 순장하는 어마어마한 재산 낭비죠. 아까 부여의 경우도 말씀드렸고 가야의 경우에는 그 무덤 주인공의 신분에 따라서 순장당한 사람의 숫자가 다른 거예요. 왕은 더 많은 사람을 순장, 더 신분이 낮은 사람은 덜 순장. 신라의 경우에는 500인형 공식적으로 순장을 금지시키는데 그 전까지는 왕이 돌아가시면은 남녀 각 5명씩을 순장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구려 백제에서는 아직 분명한 흔적을 볼 수 없는데 아마 상장 의례가 뭔가 달랐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오른쪽은 안타깝게도 10대 나이에 순장당한 여성, 창녕 송현동 고분에서 나와서 이름이 송현이라고 불리는 그 여성의 순장된 인고를 이렇게 첨단 과학 기술로 살을 다 붙여보니까 저런 얼굴이 나왔죠. 그래서 고령, 김해, 함안 등등 영남 지역의 대형 고분 조사하면서 나온 순장 인고를 가지고선 상장 의례 복원만이 아니라 당시의 사회 성격, 신분 구조, 가족 구성 이런 것들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순장당한 함안의 왕릉에서 보이는 안타까운 이런 모습인데 이런 것이 이제 우리에게는 연구의 또 자료가 되는 것이죠. 그럼 순장 많이 한 것이 왕권이 발전했느냐? 이런 모습도 보여주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풍습을 빨리 버리지 못하고 후장의 풍습을 빨리 버리지 못하고 이것이 가야 멸망의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니냐. 신라는 상대적으로 빨리 순장과 후장 풍습을 버리고 지증왕 6세기 때부터 박장으로 갑니다. 그럴 돈이 있으면, 그럴 사람이 있으면 농사 짓게 하고 창 들고 활 들고 전쟁에 보내고 아니면 그 돈 갖고 성을 쌓는데 가야의 경우에는 조금 그런 면에서 늦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령의 지산동에서 이 왕릉급의 30명이 넘는 사람들을 순장했던 이런 흔적들, 그리고 이 주인공 주변에 이렇게 하얀색은 순장당한 사람들. 여기도 이렇게 지금 안타까운 모습이죠. 왕이 있고 시녀들, 그리고 순장당한 사람 신분들 보면은 유모도 있고 마부도 있고 호위무사도 있고 어떤 경우에 마부의 어린 딸도 있고 이런 모습을 다 보여줍니다. 심지어 유모로 생각되는 그런 여성과 어린아이가 함께 나와서 어린아이는 왕족, 그리고 그 늙은 여성은 유모, 이런 안타까운 모습도 보여주면서 이게 자꾸 뼈가 나와서 제가 죄송합니다. 이 뼈 자꾸 나와서 제 의도는 아니지만 하여튼 조금 보기에는 아름답지는 않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 역사 연구에 1등급 자료가 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와 함께 우리가 문헌 자료를 통해서 봐서 순장당한 자는 비참한 노예라고 봤는데 인골 연구를 해보니까 순장당한 사람들이 값비싼 칼을 들고 있거나 아니면 귀걸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심하게 혹사당해서 무릎 꿇고 일을 해서 무릎 뼈에 이상 현상이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뼈에 이 차곡차곡 쌓여있는 음식물 상태를 보니까
꽤 잘 먹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고대사화 연구에 새로운 어떤 의문을 던진 게 순장당했다고 다 노예가 아니다. 순장당한 사람 중에는 노예가 아닌, 노예적인 처지였지만 노예가 아닌 경우들도 있다. 이런 새로운 어떤 문제점을 던져주기도 합니다. 신라의 후장은 뭐 국립경주박물관 가셔서 보시면은 황남대총, 천마총 이런 무덤은 정말 입을 딱 벌리게 만드는, 금관도 한 벌이 아니에요. 막 금관, 금동관, 팔찌 이런 것들이 어릴 때 쓰던 거, 뭐 은제와 금제, 금동제, 아니면 공식 의례에 쓰던 거, 아니면 조금 가벼운 행사에 쓰던 거 등등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한정된 재원밖에 갖고 있지 못한 고대 사회에서 이런 후장을 몇백 년간 지속하면 그 사회는 망할 겁니다. 그러니까 버릴 수밖에 없어요. 이거 보세요. 한 번도 쓰지도 않은 토기를 무덤에 넣기 위해서 수천 점을 구워서 곧바로 무덤으로 가져가고 금제품을 이렇게 아낌없이 무덤에 넣는 이 사회가 과연 정상적인 사회냐? 우리가 보기에는 정상이 아니죠. 당시에는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왜? 상장 의례와 내세관이 지금과 다르기 때문에. 계세적인 내세관. 내가 죽어서 저승세계에 가서 지금 왕의 권위를 누리기 위해서는 왕은 신하가 있어야죠. 호위무사가 있어야죠. 시녀가 있어야죠. 데려가야죠. 그럼 내가 왕으로서 지금 쓰던 물건들을 가져가야죠. 그러니까 순장과 후장을 하는 것인데, 역시 6세기 이후에는 신라 사회도 순장을 버리면서 돌방무덤, 횡열식 석실묘로 바뀌면서 거품을 쫙 빼요. 그래서 물론 상당히 큰 무덤이고 잘 만들었지만 들어간 돈, 에너지, 희생당하는 사람의 숫자는 그전과는 비교할 수 없게 축소됩니다. 이게 결국 사회의 발전이고, 이렇게 순장, 후장을 박장으로 바꾸면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할 수 있는 경제적인, 인적인 여유를 갖게 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무지막지한 후장을 하고 순장을 하다가 통일신라로 오면은 저렇게 사람 대신에 흙으로 만든 인형을 무덤에 넣어준다. 마치 진시황릉의 병마용처럼 우리 신라의 경우에도 무덤에 들어갔었어야, 순장당했어야 마땅한 사람들을 인형으로 만들어서 넣어주는. 그 중에 보면 할아버지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고 등치가 좀 더 큰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고, 그 중에는 오른쪽 보시면 수줍게 웃고 있는 젊은 여성도 있고, 고개를 숙이고 있지만 눈이 매섭고 코가 매부리 코인 아마도 서쪽에서 온 외국인도 있고, 이제 이런 사람들의 표현을 통해서 이분들이 100년 전에 태어났으면 순장당할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6세기부터는 우리 이제 시대 구분론, 고대에서 중세로 이행이 언제냐 이런 뭐 논쟁도 이제 아주 치열하게 과거에 한 적이 있지만, 그런 논쟁을 할 때 또 하나의 어떤 그 싸우는 분야가 바로 이 부분, 후장에서 박장으로, 순장에서 토용으로, 대형 고분의 시대는 끝나고 왕경, 관청, 사찰의 시대로, 위에 보시는 경주의 경관은 5세기까지는 저렇고 6세기, 7세기, 8세기에는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정연한 도시, 어디에 가나 탑이 보이는 불교 국가, 불국토,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무열왕 직계가 묻혀있는 서학동 고분, 그리고 문무왕릉, 해중릉이라고 불리는 간포 앞바다에 있는, 이런 식으로 완전히 사회가 바뀌면서 사천왕사, 통일전쟁, 이 급박한 시절에 큰 무덤 만들고 사람 순장할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무덤은 거품을 빼고 그 에너지를 호국 불교, 불교 사찰, 그래서 불교의 힘을, 그리고 더 많은 인적 자원을, 더 많은 돈을 쏟아붓는 이런 사회. 그래서 통일전쟁의 승리, 대당전쟁의 완수로 갈 수가 있었지, 만약에 가야처럼 신라가 계속 후장을 했었으면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 신라의 중대사회라고 하는 아주 그냥 통일 직후에 자신감에 넘쳐 있었던 이런 사회에서 보면은 무덤도 무덤이지만 이런 그 가문사라고 하는
사찰 한번 가보시면은 야, 당시에 이 7세기 말 8세기 초 이 신라가 통일한 이후에 이 자신감이 정말 저 탑에서 물씬 풍겨나와서 이제는 황남대총과 천마총의 시대가 아니라 사천왕사와 가문사지의 시대로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그 최고급 기술은 왕관이나 금동 신발이 아니라 가장 귀한 부처님의 사리를 모시는 사리기, 여기에 투여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통일신라 유적을 보면은 고분부장품보다도 이렇게 사찰과 관련된 것이 압도적으로 많고 우리를 또 압도하죠. 김유신묘 12지상 이런 식이죠. 그래서 거품을 빼고 정제된 통일신라의 왕릉은 내세관, 묘제, 장제 모든 게 바뀌고 사회적인 분위기가 바뀐 같은 신라지만 새로운 단계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래서 많은 역사 연구자들이 이때부터는 이게 중세 사회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발굴되었는데 왕릉급 무덤들이 지금도 간혹 조사가 돼요. 그래서 저렇게 돌로 만들고 그 안에 돌방을 만들고 이런 구조는요. 통일신라의 이런 왕릉이 고려, 조선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왕릉은 고려 왕릉에 뿌리가 있고 고려 왕릉은 통일신라 왕릉에 뿌리가 있습니다. 경주의 이제 황복사지 옆에 미완성 왕릉이 있고 거기에 들어갈 석재 부재들을 갖다가 절의 기단에 막 써서 12지 이런 돌들을 뽑아다가 이렇게 황복사로 알려진 여기 이제 미완성 왕릉이고 돌을 여기다 썼거든요. 이런 식으로 막 쓰는데 상징적이죠. 왕릉의 시대에서 사찰의 시대로. 그래서 왼쪽 사진들은 대부분 고려 왕릉, 오른쪽까지도 다 고려 왕릉들입니다. 그래서 고려의 강화에 가도 고려 왕릉이 있고 개성에도 있죠. 그래서 기본적인 왕릉의 구조가 고려는 통일신라 거를 계승했다. 그와 함께 이제 우리가 중국적인 내세관 풍수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풍수는 되게 우리는 이제 뭐 통일신라 때 들어왔다고 얘기를 하고 배워왔는데 옛날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백제의 경우에 이미 웅진기 혹은 사비기의 왕릉들이 풍수에 입각해 있어요. 오른쪽 사진에는 부여 능산리 고분군. 이건 풍수에 입각한 왕릉 배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디서 왔느냐. 중국의 백제와 밀접한 관련을 맺었던 육조의 황제릉에 보면은 철저하게 풍수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런 그 남북조 시절에 이런 풍수 사상이 한반도에 들어왔다. 그와 함께 이 중국에 보면은 황제릉 앞에 저렇게 돌을 가지고서 기둥을 세우고 비를 세우고 그 다음에 상상 속의 동물을 2마리 암수 한 쌍으로 세우고 그 사이가 이제 신도가 돼서 심지어 몇 킬로에 달하는 신도가 이어진 다음에 왕릉이 있습니다. 전체 하나가 묘역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이는 것은 이러한 유교적인 능묘 제도의 발전과 함께 신선사상, 도교적인 저승세계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당나라 때 보면은 이런 식으로 전체 묘역이 정비가 되고 저런 성물들이 쭉 서 있는 것들 이런 것들도 우리 통일신라 때 사자상을 세우거나 이런 것들은 분명히 관련성이 있죠. 이랬을 때 고대인들 우리 한국 고대에서의 다양한 내세관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묘제의 차이는 사실은 종속변수예요. 상장제와 내세관에 따라서 묘제가 변하는 겁니다. 즉 개세적 내세관이 지배적인 사회에서는 후장과 순장을 당연시하고 그 다음에 유교 불교를 수용한 이후에는 거품을 빼게 되니까 묘제도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3년사항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라 사회에서 보면은 저승세계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지금과 같은 삶이 이어지지만 죽은 자는 어디로 가느냐. 멀리 간다고 본 것 같아요. 멀리 어디냐. 저쪽 하늘, 서쪽, 바다 어딘가 멀리 간다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무덤에 보면은 저렇게 수레 혹은 집신, 저승길 집신 신고 가셔야죠. 혹은
저렇게 금룡총에 보면은 배를 젓는 사람이 너무 힘들어서 이 혓바닥까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아주 익살스럽죠? 저 배에는 누구를 태우고 어디로 가는 것이냐? 죽은 자의 영혼을 태우고 저승으로 가는 것이냐? 그리고 그 무덤의 주인공은 진골 귀족 어린 소년인데 아마 이 사람 같아요. 금동관 내지 관을 쓰고 매부리 코에 갑옷을 다 입고 그다음에 여기 등잔이고 말을 타고 이 어린 청년은 어디로 갈 것이냐? 저승세계에 대한 인식 이런 연구를 좀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고대사 연구가 지나치게 정치제도 이런 것만 가고 고고학적인 연구는 너무 어떤 요즘은 좀 덜하지만 형식분류 편견 이런 거 하지 말고 좀 같이 여기에 종교학자, 뭐 신화학자, 민속학자, 인류학자 다 같이 연구해서 새로운 분야를 만들어 나가야 돼요. 난 그런 면에서 이번에 한서백제박물관의 이런 생활문화사 같은 강의가 참 잘 만들어졌다는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이 좀 발전해야지 우리가 삶의 모습이 중요하지 언제 그렇게 맨날 제도 이야기만 하겠습니까? 일본의 내세관은요 우리보다 연구하기 쉬워요. 한의화라고 불리는 수천 점의 이렇게 토기들을 무덤 주위에 돌려요. 그 중에는 동물 모양도 있고 일본 씨름하는 사람 모습도 있고 장수도 있고 무당의 모습도 있고 다양한데 이렇게 배 모습이 있습니다. 배. 확실히 아까 우리가 일본의 기록 중국 수소에 나와 있는 일본의 저승세계에 대한 인식, 배에 죽은 자의 영혼을 싣고 등등 일본은 확실히 바다에 접해 있기 때문에 배를 통해서 저 바다 쪽으로 죽은 자의 영혼이 간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변화가 보입니다.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 두 사람은 남매이자 부부인데 천지를 창조한 신이에요. 근데 이 부인이 이자나미, 남편이 이자나기, 부인이 불의 신을 낳다가 불타 죽었습니다. 죽어서 너무너무 슬퍼해서 남편이 자꾸 찾아서 결국은 황천세계에 가서 지하로 들어가서 그 사랑하는 부인을 만나게 됩니다. 남편이 왜 이렇게 늦게 왔느냐. 그리고 나는 이미 끝났어. 나는 이미 이 황천의 음식을 먹어 있으니까 그리고 좀 누워 있으니까 날 보지 말라. 하지만 이 남편이 말을 듣지 않고 횃불을 탁 해서 요즘 말하는 대로 그 쌩얼을 본 거죠. 부인의 쌩얼을. 그랬더니 막 썩어 문드러 구더기가 나오는 거예요. 남편이 이걸 보고선 깜짝 놀라서 도망 나오니까 부인이 너무너무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내 말 듣지 않고 나의 쌩얼을 봐서 나를 이렇게 부끄럽게 만들었다 해서 그때부터 황천에 추녀를 보내서 막 추적을 하는데 이자나기가 사랑했던 부인을 만났지만 해피엔딩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이제 호러물이 돼서 막 도망쳐 나오면서 겨우겨우 지상세계로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일본 서기와 고사기에 적혀져 있어요. 이거는 뭘 말하냐? 고대 일본인들이 새로운 묘제에 접한 거예요. 그냥 땅속에 묻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횡혈식, 구울식, 돌방무덤이 도입돼서 들어가서 앞에 묻혀있던 자기 친척, 사랑하는 친척의 썩는 모습을 보다 보니까 반가운 마음과 두려움, 그리고 나올 때의 뒷덜미가 스물스물한 이 이야기가 이렇게 신화로 정착이 돼 있다. 과연 그런 신화에 어울리게 일본에서 이 한반도와의 관련성이 깊은 이런 지역에서 아까 이자나미가 나는 황천의 음식을 먹었다 그랬습니다. 그 음식을 먹는 명기, 실제로 조리할 수 없지만 작은 조리용기들이 나와요. 네. 이거 일본에서 나오는 조리용기들. 이 기원지는 한반도, 요거 일본. 근데 석실의 구조나 머리 장식, 가랑비냐 이게 다 한반도 백제식이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이런 황천 사상이 한반도에서 갔구나라는 것을 최근에 밝히게 됐고, 그 한반도에서는 이런 사상이 어디서 왔느냐? 중국의 황천국 사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과 한반도, 일본 열도로 이어지는 이런 내세관도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고, 그걸 밝혀주는 결정적인 계기가 최근에 하남 감일동에서 나온 바로 이러한 실제로 조리를 할 수 없는 명기, 작은 미니어처 취사용기가 황천국 사상을 보여주는 그런 부장품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이제 영남 지방에 보면은 오리 모양 토기. 오리는 철새잖아요. 떠났다가 또 오잖아요. 죽은 자의 영혼도 갔다가 또 오고 뭐 이런 걸 바랬는지 오리 모양 토기를 무덤에 넣는 경우들이 자주 있습니다. 근데 개 중에 보면은 오리를 학대해요. 뭐 목을 뜯어내거나 이렇게. 왜 이러냐? 역시 이것은 산자와 죽은 자가 사용하는 물건의 구분을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물건을 깨는 이런 행위를 회기, 훼손했다, 회기라고 합니다. 오리만이 아니라 토기, 그 다음에 뭐 철제, 무기 이거 다 이렇게 회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신라 토기 중에 보면 5세기 단계 토기 중에 토기 겉면에 동물이나 인물이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작은 인형이 있어요. 근데 그 인형은 순장의 대용물로서의 토용과는 다르게 혼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토기에 붙어 있습니다. 난 이걸 장식 토우로 이제 구분을 합니다. 이거는 순장의 대용물이 아니라 장식 토우는 아직 순장이 폐지되기 전 단계이고 그들의 정신세계를 보여줘요. 거기 보면 주로 나오는 것이 막 남녀의 어떤 그 인체의 특징을 막 과장되게 보여주거나 막 성행위를 하거나 아니면 출산을 하거나 아니면은 죽은 자를 애도하거나 아니면은 동면을 하는 땅에 묻혔다가 다시 살아나는 대표적인 동물인 뱀하고 개구리를 표현한 이런 것들은 무덤에 이런 토우가 붙어있는 토기를 묻어주면서 죽은 자가 언젠가는 재생, 부활하기를 원하는 신라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건 다 톡톡 뜯어낸 거예요. 이거 원래 저렇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토기에 붙어 있죠.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임신하고 검은고를 켜는 여인, 그 다음에 담벼락을 올라가는 개구리, 성행위를 하는 남녀 이런 모습들이 막 어떻게 보면 좀 난잡하게 막 붙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야말로 우리가 지금 제대로 풀고 있지 못하지만 신라인들의 진솔한 그들의 뭐 이 유교적인 어떤 변형된 혹은 기록으로 남겨지면서 한 차례 변형된 것이 아니라 솔직한 모습이 아니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막 성기를 노출시킨 이런 혹은 가면을 쓰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무언가 신라인들의 간절한 어떤 제사, 의례, 저승세계 이런 걸 주술적인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제 이 그릇 받침이 단순하게 그릇을 받치는 용도로 무덤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 이런 그릇 받침은 그 지역의 최고 높은 수장이나 왕만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는데 무덤에 잘 모셔 들어가거나 어떤 경우는 무덤 바깥에 우리 손바닥의 한 3분의 4분의 1 크기로 산산조각을 내서 흩뿌려버리는 즉 저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깨지기 위해 태어난 기대라는 표현을 씁니다. 얘는 산산조각날 운명을 갖고 정성 들여 만드는 최고급 토기예요. 가마에서 굽자마자 무덤으로 갖고 가서 거기서 그냥 깨져버리는 다 이게 그들의 상장 의례와 관련이 되는데 우리가 실제로 아는 것이 얼마나 적은 부분만 알겠습니까? 이제 신선이 되는 내세관은 중국의 황제 무덤 보면은 저렇게 벽돌을 쫙 붙여놨는데 그 벽돌에 이렇게 그림이 쫙 이어져요. 모자이크식으로. 근데 그 내용은 용이나 호랑이에게 등에 실려있는 죽은 자의 영혼, 이 영혼이 어디로 날아가느냐? 서왕모가 살고 있는 서쪽으로 이 용이나 호랑이를 잘 안내해서 가야 되는데 그 역할을 누가 하느냐? 여기 보이는 새처럼 옷을 입은 신선이 용과 호랑이 등에 있는 죽은 자의 영혼을 신선세계로 안내하는 겁니다. 이 당시에 남북조 시대 뭐 수당시기 중국인들의 최대의 관심은 신선되는 거예요. 신선되는 거예요. 우리 뭐 영화 중국 영화 보면은 뭐 이렇게 수염이 쭉 길고 뭐 몇백 년 살고 장산풍 뭐 이렇잖아요. 태극권도 익히고 막 이런 거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선되는 걸 이제 승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진묘수가 무덤도 지켜주고 승선을 도와주는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도교의 장생불사, 그리고 우화승선, 오래 살고 죽지 않고, 또 그거 위해서 또 약을 막 만들어 먹잖아요. 수은 중독 걸려 결국 그것 때문에 죽게 되는데, 그다음에 막 깃털이 나가지고 신선되는 이런 내세관이 중국의 남북조 시절에 유행하는데, 그것이 우리 삼국시대에도 일정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와 함께 이제 중림칠연이라고 해서 7명의 신선처럼 은둔을 했던 인물과 그 사람과 비슷한 성격을 보였던 전국시대의 영계기라고 하는 8명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이것이 이제 중국의 남북조 시절의 모습인데,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우리 무령왕릉에서 보이는 이런 진묘수, 뿔이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보물이 된 전라남도 나주 보감리 정촌고분에 이 멋진 신발의 앞에 용이 있어요. 이 용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저는 이 발굴하신 분들이 멋지게 용신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확실히 죽은 자의 영혼을 신선세계로 안내하는 그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왼쪽 두 개는 중국의 남경에서 발견된 무덤 지키는 진묘수인데, 우리 것과 비슷하죠. 비슷합니다. 그래서 무덤도 지키고 죽은 자의 영혼을 서왕모에게 안내해가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럼 이 백제 중앙 말고 지방은 어떨까? 이런 경우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한평에서는 이렇게 중국 유물도 나오고 일본 유물도 나오고, 최근에 이제 이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작은 편들이 나왔는데, 그 편들이 무엇인가 봤더니 닭, 말, 그다음에 사람의 모습을 형상한 인형의 깨진 편이었어요. 저걸 이제 일본에서는 한의화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왜 저런 일본식의 한의화가 한반도 일부 지역의 무덤에서 나오느냐, 이런 걸 이제 앞으로 풀어야 돼요. 저걸 아니라고 부정하면 안 돼요. 전방위원부는 한반도에 없다, 이런 거는 이제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있어요. 있는데 왜 있느냐, 왜, 그게 어떤 의미냐, 이걸 풀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한평의 금산리 이 방대형분은 전방후원분도 아니거든요. 방형분이에요. 여기서 왜 이런 중국적인 도자기, 그 다음에 일본적인 한의화, 이런 게 왜 나오느냐, 이 사람들의 상장을의 저승세계가 어떻길래 이러냐, 앞으로 과제입니다. 그래서 불교적인 내세관 이런 것들이 고구려 벽화를 통해서 충분히 보이는 것은 너무나 안타깝지만 중국의 장천리 1호부는 지금 다 파괴가 돼버렸죠. 근데 원래는 정말 아름다운 이 불상이 있고, 여기에 무덤 주인공 내외가 이렇게 예불하는, 뒤에는 이제 선녀가 있고, 이런 예불도 불교적인, 그와 함께 이제 집안의 오회분 사해모 사호묘 가면은 해와 달, 그리고 갖은 신선들의 모습이 쫙 표현되어 있어서 고구려 사회의 개세적인 내세관, 불교적인 내세관, 그 다음에 신선 사상적인 내세관 등이 벽화를 통해서 쭉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는 그 최고봉이 강서대묘, 그렇죠? 거기에 사신도, 그래서 좌총룡, 우백호, 북현무, 남주자, 이 상상 속의 동물들은 사방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그 사방을 지켜주는, 그래서 이 고구려들의 내세관을 잘 보여주는 그러한 양상입니다. 이런 사신도는 그 후대까지도 계속 면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이제 백제의 무덤이 가야 지역에 전래될 때 이러한 무덤의 구조, 대가야 고령 지역에 백제식의 무덤이 전래되면서 유물도 전래되지만 이러한 연꽃무늬, 그래서 내세관도 함께 전래될 가능성이 크다. 자, 다 이제 이런 시절이 끝나고 불교가 이제 널리 퍼지면서 승려들의 시신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독실한 불교 신자들의 무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속에서 화장을 하고 뼈를 추려서 뼈를 담는 뼈단지, 그걸 뭐 골호, 장골기 등으로 부르는 이런 뼈단지가 유행하게 됩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무덤이 많이 축소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집 모양의 뼈단지 혹은 화려한 이남은 토기 뼈단지가 통일신라 때 유행을 하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정말 멋진 이
왼쪽에 노규, 오른쪽은 삼체, 이러한 뼈단지들이 통일신라 때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고분에서 종교시설로는 이제 뭐 대표적인 예가 부여의 능사 금동대학로가 되겠죠. 그와 함께 익산의 미륵사지 서탑에서 나온 사리장원구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거의 끝나가는데요. 이제 기록에는 안 나오지만 우리가 과학적인 연구 결과 일본의 큐슈의 미야자키 남쪽 지역에서 다른 지역과 달리 독특한 무덤이 만들어지거든요. 땅을 지하로 이렇게 파서 L자식으로 파서 그 안에 밀폐된 방에 시신을 넣는 그런 특이한 지하식 횡혈묘를 파는데요. 전 놀랐어요. 너무 상태가 좋아서 어떻게 이렇게 뼈에다가 이렇게 붉은 칠하고 막 머리처럼 이렇게 참 굉장히 좀 섬찟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런 무덤에서 금방 밀폐가 돼버리는데 죽은 동물의 시체를 먹고 사는 파리의 번데기, 구데기 이런 것이 확인이 되어서 일본 학자들이 이건 분명히 빈전을 치렀다. 바깥에서 시신을 노출시킨 상태에서 파리가 그 피부를 뚫고선 알을 낳고 그것이 이제 구더기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좀 지저분한 이야기죠. 근데 지저분한 이야기지만 파리 구더기 덕분에 일본에서 미야자키 지역에서 빈전을 치렀다. 우리 상장의뢰에서 이 빈장을 치렀다는 것을 밝혀냈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부러웠는데 우리도 아까 용신 나왔던 바로 이 나주 정초원에서 우리도 파리, 참 별걸 다 부러워했죠. 파리에 번데기 껍질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도 빈장을 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런 세계예요. 지금 이렇게 과학의 발달에 의해서 우리는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예전에는 그냥 기록 가지고 그만큼 머리 굴렸잖아요. 이제는 과학의 힘을 얻어서 그 당시에 상장의뢰로 밝혀낼 수가 있다. 오른쪽 아래는 한번 보신 기억이 있을 거예요. 바로 그 무덤에서 나온 인골. 어마어마한 세력가니까 당연히 남성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DNA 분석해 보니까 여성이고 그 뼈를 가지고 살을 맞춰 보니까 우리 옆에서 친근하게 볼 수 있는 이런 중년 여성의 얼굴이 나와서 우리가 정말 이거 잘못 그림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 후대에 유학자들이 기록한 기록 보고서는 우리가 뭔가 당시 사회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반성도 하게 만드는 그런 발굴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이런 고대 상장의뢰에 대한 연구가 우리 국내에서만 하지 않고선요. 한서백제박물관이 2년 전에 우리 특별전도 했었던 바로 그 유물인데 우리 국내 학자들이 해외에 나가서도 이런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조사하고 이 오른쪽 뼈는 베트남에서 발견된 어린이의 화장된 뼈가 이렇게 골호에 들어있는 것을 우리 한국팀이 베트남 팀과 함께 발굴을 해서 아주 큰 성과를 올리고 이 유물들이 한서백제박물관에 전시 왔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역시 한국팀이 해외에서 우리가 무덤은 잘 파거든요. 세계적으로 아마 고대 무덤 제일 잘 파는 나라 중에 하나가 한국일 거예요. 그래서 해외 나가서도 위력을 발휘해서 그쪽 지역의 묘제, 매장의 프로세스 이런 것들을 그쪽 학자들이 미처 풀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가 도와주는 그런 예도 하고 있고요. 그와 함께 뭐 머리에 편두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여성인데 키가 180cm가 되고 뼈에 온몸에 그냥 그 상처가 나 있는 여성 무사 이런 여인의 무덤도 우리가 직접 해외에서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너무 좀 아름답지 못한 무덤이 돼버렸는데 저희 이제 한국팀이 또 시베리아에 가서 이런 무덤도 파면서 순장, 인골, 뭐 추가장 이런 이야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고민했던 문제들을 해외에 나가서 해외 학자들과 손붙잡고 풀기도 하고 또 우리가 힌트를 얻기도 하고 우리가 알려주기도 하면서 이런 무덤 파는 일을 저도 지금 몇십 년째 아직 손을 털지 못하고 무덤 파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무덤과 인골 연구는 고대 사회 연구의 변함없는 보고이자 원천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뭐 수십 명의 이 인골을 보여드리면서
조금 별로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보여드렸지만 이 사진에 있는 분은 이제 오세훈 사진 작가님인데 이렇게 인고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시베리아 지역에서 스키타이의 그 왕자의 무덤을 같이 발굴을 했는데 그 인고를 오른쪽에 보이는 살짝 옷만 보이는 분은 유럽에서 온 그 여성 뼈를 전공하는 인류학자가 저렇게 인고를 정리해 놓으니까 우리도 같이 공부하고 저 인골의 키가 얼만큼인지 또 본인이 누워서 이렇게 또 자아가 직접 대해주는 너무 우리가 이제 뭐 무덤, 죽음 하면 무섭죠. 섬찟하고 별로 기분 좋지 않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또 달리 생각하면은 이게 또 뭐 우리의 또 몇십 년 뒤의 모습이고 또 우리의 이런 걸 가지고선 우리 후손들은 연구를 할 텐데 요즘은 이제 화장이 많이 이제 이렇게 퍼져나가면서 옛날과는 또 다른 형태로 인골 연구가 시작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뭐 조선시대 미이라 연구도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이라를 통해서 그분들의 건강 상태, 사망 원인, 그다음에 평상시에 앓던 병 이런 것도 앓기 때문에 조선시대의 상장을 해도 우리가 기록만 가지고 하던 시대는 지났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조선시대의 왕릉만이 아니라 미이라를 비롯한 중세 인골, 중세 무덤을 가지고선 상장 의뢰를 연구할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은 고대만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우리의 이러한 관심은 계속 중세 쪽으로도 퍼져나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무덤과 인골 이야기는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랫동안 고생하셨습니다.